네, 오늘부터는 서정갈래를 끝냈고요. 서사갈래인 사시남정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이니까 내용이 글이 좀 많고요. 길어지고 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속도를 내서 좀 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조선시대 첩첩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 인물의 특성에 주목해서 감상해 보면 뒤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는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문의 적통계승과 처첩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징악적인 관념과 봉건적인 각도에서 사씨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했던 점에서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세종 때 재상 유희는 아들 연수를 늦게 얻는다. 자, 이게 중국 명나라라고 하는 배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 편수라고 하는 그렇죠. 벼슬을 하게 됩니다. 유연수는 그 후 덕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정옥과 혼인하지만 9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이에 사씨는 교체란을 유연수의 처불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당시 사회가 첩을 들여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교씨는 아들 장주를 낳고 얼마 후에 사씨도 혼인한 지 10년 만에 아들 이나를 낳습니다. 간악하고 시기심 많은 교씨는 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함하여 그녀를 패출하고 정실됩니다. 굉장히 막장이죠. 그 교씨는 문객 동천과 짜고 유연수를 조정에 모함하여 유배를 보냅니다. 나중에 혐의가 모두 풀린 유연수는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임을 깨닫고 교씨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씨를 찾아 다시 받아들이는 장면, 거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 있는 부분이 결말에 전형적인 그 고전 소설의 결말인 인과응보, 인과응보, 그 다음에 권상지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교과서는 교씨가 후시를 들어와서 사씨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기승전결 이런 시가 아니죠. 하여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전개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씨의 충고에 앙심을 품은 교씨가 한림에게 사씨를 모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부인이 교씨에게 말했다. 낭자가 재주가 많다는 것은 내가 본디 잘 알고 있었다오. 그러나 또한 그처럼 음유래까지 정통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지난번 검은고 소리는 좋기 채문이의 그 독보적 명성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소. 자, 교씨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씨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네. 그리고 사씨의 성격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성품이 굉장히 곱고 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라는 말은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채문이는 옆에 나와 있지만 채용이라고 하는 사람 딸로 음율에 굉장히 정통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한 기회라 능하다 할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스스로 즐길 따름입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라고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교씨가 대답합니다. 낭자의 검은고 소리는 실로 아름다웠소. 그런데 나와 낭자의 정리로는 형제와 같고 우리로는 벗과 같지요. 이 정리는 뭐냐면 인정과 도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인정과 도리. 이제 낭자를 위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충고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충고. 부인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천첩에게는 다양한 일입니다.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 우이곡이지요. 예상 우이곡. 신선세계의 월궁이 음악을 본떠 만들었다는 곡조죠. 그 곡조가 세상의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다오. 그러나 그 시대로는 한다면 명황의 호화와 부귀가 극에 달했다가 끝내 안록상의 난을 만나 황제가 만리 밖으로 쫓겨갔던 때였소. 자,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좋지 않은 시대, 네, 좋지 않은 시대의 곡이라는 겁니다. 뭐 무슨 표시야? 네, 그렇다는 거. 좋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거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양태진은 금강보라는 기롱을 면치 못하고 마침내 마회역에서 죽음을 당하여 후대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양태진은 양귀비입니다. 그리고 금강보는 비단포대기라서 양귀비가 비단옷을 입고 있음을 이제 야유한 말이죠. 그래서 기롱이란 말도 그 말 그대로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린다는 표현이죠. 마침 조롱거리가 되었다 얘기하죠. 그러한 망국의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망국의 노래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라면서 충고한 이유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운을 파평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곡조차도 원래 망국의 노래인데 교치의 연주 스타일도 굉장히 사람을 화평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당나라 때 시 가운데 또한 노래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오. 그런데 낭자는 어찌하여 그런 곡조를 택한 것이었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교씨는 크게 부끄러워서 머뭇거리다 사죄하였다. 라고 이제 사죄하는 거죠. 시골 여자라서 단지 사람들이 하는 바를 본받았을 뿐입니다. 그 선악은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바른 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첩은 응당, 마땅이란 뜻이죠. 마땅히. 첩은 마땅히. 그 말씀을 뼈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잘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사부인이 다시 교씨를 위로했다. 내가 낭자를 사랑하였으므로 이야기한 것이었소. 차후 나에게 과실이 있으면 낭자 또한 숨기지 말고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윽고 한가하게 놀다가 날이 저물자 자리를 파했다. 그래서 사씨가 교씨의 검은고 연주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 부분이었죠. 이 내용까지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교씨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요거 사씨의 성품이 어떠한가도 여러분들이 조언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술 한잔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하였다.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은고를 대신 타게. 교씨는 그 명도 또 역시 따르려 하지 않았다. 한림은 제삼 재촉하였다. 제삼. 네, 여러 번 거듭 이런 뜻이죠. 거듭. 네, 이런 어휘를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한림이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참 교씨가 확실히 감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울어야 될 때와 울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는 것 같죠.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대답은 안 하고 울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궁금하죠.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 번 간청을 하니까 입을 여는 거죠.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문하시는데 하문한다는 뜻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걸 하문이라고 하죠.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이제 본인의 이제 빠져나갈 구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교씨가 한림의 명을 사랑한 이유가 나와 있죠. 이것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이러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교씨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씨가 얘기하지 않았죠. 단지 명을 받들라고 마지못해 못난 재주를 드러냈을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공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디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어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네. 자, 어투가 굉장히 달라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이란 말,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사씨가 교씨를 책망했나요? 충고라고 했죠. 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의 미석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리를 고혹하게 하여, 고혹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을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뜻이죠.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그쵸? 선소사의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선소사, 먼저 앞선 그 스승님이란 뜻이죠.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무섭습니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내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도 여태우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 척부인이 여태우는 그 한고조 유방의 태우죠. 그다음 척부인은 고조가 아끼던 여인입니다. 근데 여태우가 굉장히 굉장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자르고 벙어리로 만들었던 얘기죠.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 전혀 한 적 없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모함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씨가 묘사한 사씨의 모습도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첩은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크게 이르렀습니다. 한미는 이제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은 뭐냐면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입니다.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참 화법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죠. 배울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가만히 헤아려 보였다. 자,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평소 사씨의 모습이 정말 이랬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자,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씨의 말이 실정보다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한림도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씨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 여기가 아니죠? 잠시만요. 주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죠. 실정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란 뜻이죠. 실제, 사정,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림은 한동안 조용히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했다. 참 한림의 모습도 FM입니다. 제대로 된 이제 행동을 하죠.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권고를 따르는 일이었네. 자,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씨 부인의 권고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도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 첨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디 유순하니. 자, 유순. 성질, 태도, 표정 등이 부드럽고 순하다는 뜻이죠. 해치려 하지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자, 남학생들은 요 한림이, 네, 이걸 하지 말고 중요한 거니까. 자, 이 한림이 하는 얘기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이 사람을 신뢰를 하면서 잘 설득하는 이런 말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소설을 배우면서 화법적인 것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자, 교씨가 아까 그 사씨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그렇죠? 정말 그랬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순하고 공손합니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의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자, 이건 사씨의 충고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자, 오도는 무슨 뜻이냐면 그릇된 길로 이끌까 라는 뜻이죠. 그릇된 길로 이끌까 염려한 것이었어요. 이게 충고의 이유였습니다. 네.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시기하는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자, 참소는 무슨 뜻이냐면 남을 헛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걸 얘기하죠.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이제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큰 갈등이 본격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부와 처첩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은 누구의 얘기죠?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서술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자, 이걸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것도 잘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한림은 교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하였다. 자, 간사한 깨죠. 하지만 사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었다. 한림은 교씨의 간계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부인을 잘 믿고 있었던 소리죠. 자, 여기까지가 전개 1입니다. 1에 해당하는 내용.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전개입니다. 전개 2. 그래서 사씨가 아들을 낳자 두려움을 느낀 교씨가 사씨를 참소할 음모를 꾸미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남매가 고씨에게 고했다. 이제 새로운 인물 나오죠. 남매. 이 사람은 교씨와 내통하면서 교씨의 악행을 조장하고 유인하는 인물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방금 추양에게 들으니 부인께서 회임을 하셨답니다. 임신을 했다는 얘기죠. 교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이나 지난 후에 비로소 잉태한다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다. 혹시 월사가 불순한 것 아니겠느냐. 월사는 뭐냐면 월경. 그러니까 생리현상이 안 좋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임신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씨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 낳기로 하면 나는 자연무색할 뿐인 것인데 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씨가 진짜 교씨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정말 대를 잇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대를 잇는 것도 부인이 해버리면 자기는 이제 완전 나가리죠. 하지만 계책 또한 마땅히 쓸 것이 없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꽤나 방법이 없었다는 소리죠. 한두 달이 지나면서 부인의 택이
아기를 뵌 기미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월사가 불순한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온 집안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나 교시만은 홀로 앙앙불락하였다. 자,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야속하게 여겨 즐거워하지 않다는 뜻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뒤도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시의 성격이 나와요. 교시는 남매와 함께 은밀하게 음모를 꾸몄다.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부인이 복용하는 약 속에 몰래 섞어 넣었다. 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부인은 그 약을 마시자마자 문득 구역질을 하며 그대로 토해버렸습니다. 다행이죠. 그 계책도 성공할 수 없었다. 사부인은 달이 찾아 과연 남아를 낳았다. 아이는 골격이 비상하고 신체가 영매하였다. 네, 신체는 정신과 풍채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영매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영리하고 비범하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림은 크게 기뻐하여 아이 이름을 인아라고 했습니다. 이 인아, 인자는 기린 린자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인 기린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 말고 기린과 같은 아이란 소리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시는 비록 화심을 품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고 있다는 거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마지못하여 부인에게 경화를 올리며 겉으로는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림과 사씨는 여전히 그것을 진정으로 여겼죠. 얼마나 겉으로 잘 꾸미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인하는 점점 자라 장주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인하는 이제 적자고요. 그러니까 정부인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시부인의 아들. 장주는 서자예요. 교시부인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장주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네. 여기 헷갈리지 않게 여기 교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하는 비록 어리기는 하였으나 기상이 탁월했습니다. 그 보이는 그 모습이 되게 탁월했다는 거죠. 장주가 한갓 아름답기만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주는 그래도 교시 부인을 닮아서 이제 외모는 좋은 거예요. 하루는 한림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와 상의도 벗기 전에 이나를 안고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이마에 골격이 기특하여 선인과 매우 닮았다. 선인은 누구냐면 선친이에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훗날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그 유명하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각별히 잘 기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장주 유모는 장주를 안고 교시에게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상공께서 유독 이나만을 어루만지며 장례를 촉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주를 보더니 못 본 척하고 그들을 지나가셨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얘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유모가 슬피 울었다. 교시는 더 금신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전혀 나은 것이 없지. 그러니까 사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적첩의 분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본처와 첩을 아울러 이루는 말인데 적첩은 거기에 분수에 이르는 도의에는 차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나는 아들을 낳고 저 사람에겐 아들이 없었어. 자, 이게 사실 차이점이라서 자기가 우위에 있었는데 한림에게 자기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장부의 후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야. 장부 남편의 후대를 좋은 이렇게 후자는 두둑할 후자예요. 그러니까 두둑하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야. 내 아이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자, 당대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적자가 가문을 잇는다는 대를 잇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적자면 그리고 위에 있는 장자가 서자면 누가 대를 잇는다고요? 네, 적자가 잇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가 되냐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시가 근심한 이유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어진 채 하고 있지. 이제 거기 이제 의도까지 이제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화원에서 나를 책망하는 말,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시의 연주에 대해서 삭시가 충고한 말이죠. 분명히 시기를 부린 것이었어. 하루아침에 나를 한림에게 찬소한다면 한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씨는 다시 이심낭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자, 이심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심낭은 이러면서 심낭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에 이미 교씨로부터 많은 근음을 받고 있는 터였다. 마침내 서로 한마음이 되어 간악한 음모와 사특한 계교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기미가 워낙 은밀하였다.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제 뭔가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국문소설, 가정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김만중이 어머니에게 쓴 소설인데, 어머니를 위해 쓴 소설인데요. 어머니가 아마 한문보다는 국문이 익숙하겠죠. 성격은 풍간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풍간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한다는 뜻입니다. 예, 배경은 아까 나왔듯이 명나라 세종 때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주요 소재인 제재는 처첩 간의 갈등이에요. 주제는 그래서 처첩 간의 갈등과 가문의 승계입니다. 특징은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가정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며 후대 소설에 영향을 미친 소설입니다. 이러한 그 노론의 핵심계인 김만중이 이런 소설을 썼다는 게 참 재밌죠. 자, 여기까지 본 내용이 이제 사시남정기입니다. 사시남정기였고요. 여기 뒤에 이제 문제 5번에 나와 있는 창성감의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남정기는 김만중이 썼다고 위에 나와 있었죠. 근데 이 창성감의록은 조성기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 김만중과 조성기는 같은 동시대 때 사람이에요. 조금 창성감의록이 일찍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소설을 비교해 보면 참 재밌어요. 스토리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병부상서 화욱은 신부인, 요부인, 정부인 등 부인이 셋이 있었는데 딸 태강을 낳은 요부인과 아들 진을 낳은 정부인은 일찍 죽는다. 신부인이 낳은 아들 추는 이복 형제 중 맏이었으나 사람됨이 변맞지 못하고 졸려야 했으므로 화흑은 진을 편애하여 신부인과 춘의 불만을 사게 된다. 간신 엄승이 득세하면서 낙향을 하게 된 화흑은 자녀들의 혼처를 정한 뒤에 눈을 감는다. 그 후 신부인과 춘은 갖은 방법으로 진과 그 아내를 학대하였으나 진은 물론 그의 아내도 신부인과 춘에 대하여 조금 더 원망하지 않는다. 한편 진은 과거에 장원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시기한 춘은 진을 모함해 유배지로 보내고 그 아내도 유명을 씌어 내쫓는다. 하지만 진은 공을 세워 다시 벼슬에 나아가고 종적을 감추었던 그의 아내도 다시 돌아온다. 이들은 신부인과 춘을 용서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 자, 이 작품의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면 한문 소설이면서 가문 소설이면서 도덕 소설이에요. 그 점이 조금 사시남정기와 다르죠. 사시남정기는 국문 소설이었는데 그 다음에 성격은 교훈적, 유교적이고요. 배경은 역시 똑같이 중국 명나라 때입니다. 제재는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예요. 조금 다르죠. 주제는 충효 사상의 고취와 권성징악입니다. 특징은 교훈적 주제의식을 지니고서 인물의 개성이 굉장히 부각돼요. 그리고 치밀한 구성으로 소설적 흥미가 풍부한데 선생님은 이 소설을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창성감의록의 창선은 남의 착한 행실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성감의록이라는 뜻은 착한 행실을 널리 드러내고 의로운 행동에 감동받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소설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소설을 해서 좀 깁니다. 여러분들 끊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